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인공신경망을 어, 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뭔가 이제 같이 공부해 보죠. 자, 우리가 이제 공부했듯이 지금 그 인풋 피처가 인풋 배열이 두 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러한 그 그림에서 보듯이 동그라미하고 X를 갖다가 어,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초록색의 그 이런 그 비선형 어, 를 갖다가 비선형 그 라인을 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직선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어서는 우리가 동그라미하고 X를 정확히 분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그 비선형 함수를 우리가 찾아내야 우리가 동그라미하고 X를 정확히 분리해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봤듯이 이걸 이러한 선형, 리니어 함수, 리니어 펑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분류가 안 되지만,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다항식,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그 폴리노미알 함수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이게 비선형 함수죠. 뭔지 모르지만 좀 복잡하게 보이는 비선형 함수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x하고 동그라미를 이제 제대로 분리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함수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하고 x를 제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실 요걸 찾아내기가 조금 좀 어렵죠. 자, 한번 여기서 보죠. 자, 이게 이제 보스턴 하우징, 보스턴의 집값을 예측하는 이제 데이터인데요. 변수가 방의 크기, 방의 개수,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뭐몇 층이냐, 뭐 2층 집이냐, 3층 집이냐, 그 다음에 소유자의 그 연령, 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100개 정도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변수,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 뭐 분류 문제나 예측 문제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자, 이 보스턴 하우징 보스턴의 집값을 예측하는 그런 어떤 그 회기식을 우리가 어, 추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한 100개 변수 중에서 일단 두 개를 뽑는 그러한 방법은 몇 개가 될까요? 그래서 x1하고 x2 또는 x1 제곱, x1 곱하기 x2, x1 곱하기 x3 이런 두 개의 변수를 뽑아낸다 그러면 100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죠. 이건 한 5천 개의 이런 그 새로운 변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5천 개의 변수 가지고 우리가 어, 이걸 갖다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근데 이거를 그 큐빅 텀까지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x1, x2, x3 그 다음에 x1 제곱 곱하기 x2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100개에서 3개를 뽑는 조합의 수가 되기 때문에 16만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변수만 뽑아서 우리가 그 변수를 만든다고 해도 이 인풋 개수가 5천 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큐빅 텀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16만 개. 만약에 4개의 텀을 어? 쿼드라틱 텀을 갖다가 우리 고려한다 그러면 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우리가 찾아내서 이러한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변수를 여기서 이제 X1과 X2 두 개의 변수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뭐 조금 전에 봤듯이 뭐 이러한
텀도 생각할 수가 있고, 이러한 텀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러한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요. 가능하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컴퓨터 비전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사진이 있다면 이제 뭐 도어나 뭐 핸들이 아니라 그 손잡이죠. 손잡이만 해도 우리가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 명암, 밝기, 브라이트니스를 이런 식으로 픽셀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게 뭐 28 바이 28 또는 뭐 50 바이 50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 가지고 이 밝기의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이게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이제 분류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50 바이 50 픽셀의 사진에서 두 개의 픽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게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류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픽셀 1하고 픽셀 2의 값 가지고 어, 이렇게 자동차다 아니다를 분류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런리니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내야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보스턴 하우징 예에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인풋 베리어블이 조합이 상당히 많아질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요거 하나 x1, x2로 봤지만 우리가 쿼드라틱 텀으로 한다 그러면 좀 전에 봤듯이 뭐 5천 개의 그런 그 인풋 베리어블을 생각할 수가 있고 만약에 쿼드라틱 텀이라고 하면 16만 개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건 이제 50 바이 50 픽셀의 사진이라고 그러면 이게 2,500개의 픽셀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픽셀 2,500개에서 두 개만 뽑는, 그래서 엑소나 엑스토를 뽑는 방법의 수만 해도 300만 개, 2,500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300만 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칼라 사진이라 그러면은 여기 이제 레드, 그린, 블루의 조합으로 칼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500개 세 개, 레드가 2,500개, 그린이 2,500개, 블루가 7,000개. 요거에 이제 조합으로 또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져. 엄청난 많은 변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변수를 인풋 베리어블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우리가 요걸 갖다가 분류 문제를 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신경망이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신경망 아까 접근 방법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컬러가 레드, 그린, 블루의 조합으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그런 색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컬러 사진으로 우리가 어떤 분류 문제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은 어, 여기 50 바이 50 픽셀이라고 그러면은 레드가 2,500, 컬러가 그린이 2,500, 블루가 2,500개 해서 7,500개의 그런 픽셀 값 가지고 그거의 조합으로 이제 컬러를 이제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게 그 흑백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좀 더 변수가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러한 그 방법으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가지고는 이 문제를 갖다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이란 접근 방법을 작자들이 연구를 해냈는데요. 자, 이 바이올로지컬 뉴런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어, 뉴런 하나의 뉴런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원자 핵, 여기 이제 가지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덴드라이트. 이것이 이제 엑슨, 그다음에 요 돼 있는 것이 엑슨 터미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모형한 것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하나가
뉴런이고요. 이거 이제 바이올로지컬 뉴런이고, 요 덴드라이트가 이제 한 1,000개, 요 가지 잔뿌리가 한 1,000개 정도 붙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엑슨이고요. 요것이 이제 엑슨 터미널이고, 여기가 이제 나트륨하고 요 바깥이, 저 칼륨하고 요 바깥이, 어, 그 뉴런의 바깥에 있는 것이 나트륨이고요. 그래서 이제 칼륨하고 나트륨 농도에 따라서 전이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아주 약한 전류가 흘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자극이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누클레어에서 어떤 작용에 의해서 칼륨 농도가 바뀌고 칼륨 농도가 바뀜에 따라서 핵 바깥에 있는 그 나트륨 농도의 전이차에서 이제 전이 미세한 전류가 흘러서 그것이 이제 자극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엑슨 터미널을 통해서 다른 그 뉴런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전달을 될 때 요 끝에 이것이 이제 뭐 도파민이라든가 아드레날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돼서 요 뉴런에 받은 자극을 다른 뉴런에 이제 전달한다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인간의 뇌에는 이런 뉴런이 이런 뉴런이 10의 11승계 정도 있고요. 뉴런마다 이 덴드라이트가 한 1,000개 정도 붙어 있다고 합니다. 1,000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요런 그 시냅스, 뉴런하고 요 엑슨 터미널하고의 아주 달락말락한 이러한 걸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요 통로가 이제 1,000개 정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뇌에는 이런 시냅스가 10의 14승계, 100조 정도의 시냅스가 있다 그럽니다. 100조 정도. 그래서 어떤 뉴런에 이제 자극이 들어오면은 이것이 어, 이 다른 뉴런에 여기 많이 붙어 있겠죠. 뉴런이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이렇게 closely 터칭하게 이제 달락말락 붙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 아주 패러하게 자극이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되도록 분비가 제대로 분비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이제 분비가 안 되면은 뭐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신질환이 발생한다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은하계의 별의 개수가 한 10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죠. 이거는 이제 뇌에 있는 시냅스가 100조인데 우리 은하계의 별의 개수가 한 100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학자들은 이 뇌가 우리 은하계를 다 이렇게 어, 미미킹 하는 거다. 뇌가 은하계를 이렇게 좀 어, 흉내 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또 은하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듯이 뇌하고 은하계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또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쥐의 뇌세포 하나를 이제 어, 형광 물질을 이용해서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안에 뉴클레어스 핵이 들어있고 이것이 이제 이런 가지들이 덴드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한 뭐 쥐의 경우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한 1,000개 정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또 뇌세포들이 다 이렇게 아주 클로스리 터칭하게 이제 붙어서 여기 어떤 자극이 전달될 때 세일을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패러를하게 전달되게 되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 이제 그 저기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비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1943년도에 마이클 피츠가 이
바이올로지컬 뉴런을 이런 식으로 흉내를 냈어요. 자, 이거 우리가 보면은 많이 봤던 형태죠. 이게 이제 로지스틱 유닛이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렇게 어떤 인풋 변수가 n개의 인풋 변수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어떤 서메이션 트랜스퍼 펑션에서 어떤 변환이 돼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 그러니까 x1w1, x2w2 해서 그거의 합, 이런 리니어 함수를 이용해서 그거의 어떤 함수, 보통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그럼 요 아웃풋 값은 0에서 1 사이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어떤 스레솔드를 넘어서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0.5를 넘어서면은 요 합의 값이 0.5를 넘어서면은 여기서 변환이 돼가지고 아웃풋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는 클래스 1이다, 클래스 2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가 리니어 함수죠. 리니어 함수. 그죠? x1w1 더하기 xw2 xnwn 요거가 리니어 함수예요. 리니어 함수. 이제 그거와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망의 그 발전과 관련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50년대에서 90년대까지는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에서 심벌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벌리즘. 컴퓨터 작동 방식에 맞춰서 규와 규칙을 사용하는 룰 베이스드 AI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이제 주로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1950년도에 알렌 튜링이라는 학자가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영화 한 몇 년 전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본 분들은 아마 요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미테이션 게임은 실제 그 영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것이 이제 튜링 테스트인데요. 자, 여기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다른 방에 각각 들어가 있고, 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질문하고 이 사람한테 질문해서, 어, 이 남자가, 어, 이 여자, 이 사람하고 구별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여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 자기 자신을 여자라고 이렇게 깜짝같이 속이면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이제 칸막이가 있어서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같이 두고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질 때 사람이 이게 이 컴퓨터가 이게 컴퓨터인지 모르게끔 이 사람하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이 대답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컴퓨터는 이게 이제 인간 지능을 갖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컴퓨터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인간 지능을 갖는 이제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그 튜링 테스트입니다. 1950년도에 인간하고 인간하고 동등하거나 구별할 수 없는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는 기계를 우리가 튜링 머신이라고 그러고, 자, 이 튜링 머신을 만드는 것이 이제 당시에 인공지능의 이제 목적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스트롱 AI라는 거는 인간하고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지능을 가진 그런 머신을 만드는 것이 이제 스트롱 AI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1956년도에 그 이제 유명한 AI 연구가들 존 맥카시와 마빈 미스키 같은 학자들이 다트머스 대학에 모여서 AI라는 용어를 이제 만들어냈죠. 네, 그 당시에 AI 정의는 Science of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 Especially Intelligent Computer Machine, 그러니까 Program. 그래서 지능적인 기계를 만드는 학문과 공학을 이제 AI라고 정의를 한 거죠.
당시 말해도 이제 뭐가 인텔리전트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1959년대 허버트 사이먼하고 알렌 뉴엘의 학자가 제너럴 프로블럼 솔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 제너럴 프로블럼 솔버라는 건 결국 인간은 제너럴 프로블럼 솔버죠. 그러니까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한번 좀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이 연구는 이제 결국은 그큰 진척이 없이 이제 끝났고요. 1965년도에 이 연구가 자, 이 제너럴 프롬 솔버를 만드는 거는 뭐 이게 지금 기술로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제 얘기가 되면서 스탠포드 대학의 파이겐바움 교수가 그러면은 제너럴한 프로블럼, 제너럴 프롬 솔버를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그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렵다 그러면은 어, 내로우 도메인 네로 도메인의 문제를 푸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기 분자 구조를 갖다가 확인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 만들어낸 것이 이제 덴드랄입니다. 그래서 이 덴드랄이 상당히 제한된 오가닉 유기분자라는 이제 제한된 분야에서 어떤 물질의 그 유기 이 화학 물질의 그 분자 구조를 갖다 파악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낸 것이 이제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서 요거는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다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그 문제를 푸는 그런 소프트웨어는 이 제너럴 프롬 솔버보다 비교적 어, 용이하게 만들 수가 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이제 쇼틀리프라는 그 내과사는 그 감염증을 진단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마이시리아고 붙였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한된 분야, 감염증이란 제한된 영역에 그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을 추출해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염병 진단을 하는 그런 그 엑스포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이 성공되면서 한 20년 이상 많은 기업들이 어, 자기네들의 기업 활동의 어떤 좁은 영역에서 뭐 생산 관리라든가 또는 뭐 어떤 기계를 고장 진단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GPS는 이제 실패했지만 이 엑스포 시스템은 상당히 성공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분야에서 제한된 영역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어, 이 추출, 날리지, 애퀴지션을 해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오라클이나 셉 이런데 롤 베이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다 합쳐져서 다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말보다는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엑스퍼트 시스템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추출하는 거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의 그 전문 지식을 추출해서 뭐 내과 뭐 시스템, 이거 이제 그 인터니스트 카드 세우스라는 메디컬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이제 어, 의과대학생 교육에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추출하는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전문가가 자기 지식을 쉽사리 좀 내주기를 이제 꺼려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일각에서는 그럼 이 날리지 애퀴지션 하는데
이러한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쓰면 좋지 않은가 해서 연구를 한 게 이제 오늘날까지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뭐 디스턴트 러닝 뭐 이런 것들은 아주 훌륭한 그 knowledge acquisition 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뭐 뭐 디시전치 러닝을 해가지고 룰 베이스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뉴럴 네트워크 같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은 어떤 인풋 변수가 들어갔을 때 그거에 대한 클래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클래스 1이다, 클래스 2다. 물론 뉴럴 네트워크는 그 안에서 작용하는 그 메커니즘은 일반 외부 사람도 사실 그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죠. 그건 이제 블랙박스가 돼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단점이지만 어쨌거나 뭐 전문가 지식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출하는데 이런 뉴럴 네트워크,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도 결국은 이제 그 엑스퍼트 시스템의 난리지를 추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커넥셔니즘 AI다 이렇게 얘기하죠. 커넥셔니즘. 뭐 이 단어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만은 커넥셔니즘이라는 게 서로 좀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죠. 뉴럴 네트워크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다 덴드라이트가 다 서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 갖다가 이제 커넥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43년도에 맥컬러 피츠가 음, 뉴런 모델을 처음 만들었죠. 여기 이렇게 아주 심플한 그래서 이거를 이제 1958년도에 로젠블랏이라는 학자가 이 퍼셉트론 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그 모형을 하긴 좋았는데 그러면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는 이 웨이트 값을 좀 바꿔줘야 되겠죠. 결국 이제 이 웨이트 값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러닝이 되는 거죠. 러닝, 웨이트. 그래서 로젠블렛이라는 학자가 기여한 바는 이런 맥클로피츠가 이러한 그 신경망, 바이올로지컬 뉴런을 이렇게 그 아티피셜 뉴런 형태로 모형화를 했고 그 다음에 로젠블렛이라는 학자는 이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게끔 요 웨이트를 수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어요. 그 퍼셉트럴 러닝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대로 요 아웃풋 값이 제대로 제로다, 1이다. 그걸 이제 분류해낼 수 있도록 웨이트를 어저스트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거 이제 로젤 블라시라는 학자가 기여한 바고요. 그래서 이 사람 2004년도에는 IEEE에서 로젠 블랏 어워드를 갖다가 제정을 해서 로젠 블랏의 기여를 이렇게 이제 기리는 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58년도에 이제 이걸 만들고 71년도에 이제 죽었어요. 근데 69년도에 마빈 민스키라는 MIT 교수하고 제자 세이머 페퍼트라는 학자가 이 로젠블랏이 만든 싱글 퍼셉트론 알고리즘, 싱글 퍼셉트론 러닝 알고리즘으로는 요 엑소화 문제 같은 문제도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베퍼트고요. 민스키하고 베퍼트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엑소화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자, 엑소화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진리표에서 보면은 x1과 x2 값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00, 01, 10, 12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 값만 취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우리가 디지트로 비트로 우리가 표현한다 그러면 x1이 취할 수 있는 값은 01, x2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1.
그럼 그 조합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네, 요거 X1하고 X2는 두 개 같으면 제로. 요거 같은 1이고, X1하고 X2의 OR은 어떻게 돼요? 하나만 1이면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한 그룹, 까만 걸로 볼 수 있고, 요거는 하얀 그룹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거 하얀 게 1이니까, 요거 한 그룹, 요거 한 그룹,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XOR라는 건 뭐냐면, 두 개가 같으면 0이에요. 0, 0, 0, 1, 1, 0. 하나라도 1이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로 제로가 한 그룹이 되는 거고 1이 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엑소어 문제라는 거는 X1하고 X2가 어떤 값이 들어갔을 때 두 개가 같으면 제로가 나와야 되고 하나라도 1이면 1이 나와야 되는 문제가 엑소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표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자, 지금 엑소어 문제라고 그러면 두 개가 같으면은 0. 그렇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어, 예, 여기 잘못됐네요. 이게 제로 1이네요. 네, 제로 1. 그래서 두 개가 같으면은 제로. 어, 하나만 1이면은 1이 되는 거죠. 여기 1이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1을 한 그룹으로 보고 제로를 한 그룹으로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분리하려고 그러면 이러한 선형함수 가지고 아무리 그거 봐야 까만 거하고 하얀 거하고 분리할 수가 없죠. 자, 이걸 분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1이고요. 제로 1.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비선형 함수가 있어야지 하얀 거, 까만 거로 분류할 수가 있죠. 이쪽이면은 까만 거, 이쪽 아니면은 어, 까만 거. 그래서 이런 어떤 넌리니어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야지 이 하얀 거하고 까만 거를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X화 문제는 어, 비선형 문제, X화 문제를 푼다는 얘기는 결국 이러한 비선형 함수를 비선형 클래시파이어를 찾아내는 문제죠. 근데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런 리니어 함수로 선형 함수로 이걸 찾아낼 수는 없죠. 이걸 제대로 분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은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은 이게 10년 지나서 이 학자들이 야, 그런 이런 싱글 퍼센트럴 러닝 알고리즘 가지고는 엑소화 문제 같이 간단한 문제도 풀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어, 이게 신경망 연구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도 풀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를 떠난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1969년 이 60년대 후반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이제 신경망 연구가 이제 많이 쇠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로젠블렛하고 민스키는 뉴욕의 아주 유명한 과학고등학교의 동기 동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로젠블렛이 자기가 연구를 한 게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반박이 예, 되면서 조금 의기소침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뭐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마빈 미스키라는 사람은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살다가 뭐 지금 한 5년 전에 이제 타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도 또 학자들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 뉴럴에 대해서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 이제 꾸준히 있었죠.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요. 네 명이 이제 그 제프리 힌튼이라는 학자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도 계속해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연구를 해서 1985년도에 볼츠만 머신을 위한 그 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연구를 했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요즘에 이제 딥러닝의 이제 기초 연구가 된 거죠. 그리고 특히 1986년도에 론메라트하고 제프리 힌턴 교수가 이제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그룹에서 Backpropagation Learning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자, 이거가 이제 되면서 엑소아 문제를 푸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가 1958년도에 그 싱글 퍼센트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거의 30년이 지나서 이 엑소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러닝 알고리즘, 백프로포션 러닝 알고리즘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 이걸 끈질기게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참 놀랄 만한 일이고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연구가 좀 어렵겠다 그러고 떠난 사람이 많은데 특히 제프린턴 같은 사람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의 새로운 하나의 전환기를 만들어낸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 제프린턴 교수가 말하는 거 인터뷰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40년 전 되는 거죠. 연구에서 이제 AI 쪽 연구를 하고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마땅한 이제 직장이 없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임시직을 얻고 그랬는데, 이제 이 1986년도에 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론메라트의 PDP 그룹에 이제 취업이 되면서 이 연구를 이제 계속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제 꾸준히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또 한 가지 기여한 거는 이제 오늘날의 딥러닝의 그 아주 그 원조로 이제 일컬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딥러닝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많은 분야에 그 활용되는 그러한 계기가 이제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구가 해석되면서 또 오토엔코더라든가 또 이런 연구가 시작됐고 그다음에 95년도에 이 백프로션 러닝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죠. 이 백프로 러닝 알고리즘 가지고 이제 그 엑소아 문제도 풀 수 있다 해서 이제 어 저도 이제 이 엑소아 저 백프로션 러닝 알고리즘 가지고 논문을 그 당시에 이제 썼는데요. 이게 이제 95년도에 이제 또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분야,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랜덤 포레스트 같은 분야가 뉴럴 네트워크보다 못지않은 성능을 이제 더 어떤 경우에는 더 우수한 성능을 이제 내는 게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때 들어서 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연구는 이제 어느 정도 좀그 뭐 세츄레이트 돼 있다.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연구가 돼서 연구할 게 없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레이 시대라고 그래요. 그레이 에이지 오브 뉴럴 네트워크 리서치. 그래서 이제 연구가 조금쯤 이렇게 좀 주춤했는데 어, 이 제프 힌턴 교수하고 제자 뭐 여서 벤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2007년도에 어, 뉴럴 네트워크의 새로운 그 레이어를 좀 많이 넣으면서 어, 학습이 더 잘 되고 성능이 더 우수한 결과를 얻게 된 것이 발표됐죠. 이것이 이제 소위 이제 딥러닝인데요. 그 2007년도에 처음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이제 용어가 소개가 되면서 거의 뭐 몇 년 안 되죠. 거의 한 15년 정도 동안에 아주 급속하게 어, 이 딥러닝의 연구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오늘날 이제 특히 2016년도에 알파고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인간 바둑 기사를 이기면서 이제 이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은 뭐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그러한 이제 용어가 된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뭐 제프리 힌턴 교수나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연구를 계속 뭐 20년, 30년 해온 그런 숨은 학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프리 인턴 교수고요. 여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007의 그뭐 다니엘 크레이그하고 좀 비슷해서 한번 여기다 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ILSVRC, ImageNet Large Scale Visual Recognition Challenge. 그래서 매년 이제 이런 이미지넷이라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이게 데이터가 사진이 이게 굉장히 뭐 수백만 장이 들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어서 그 사진 가지고 제대로 분류하는 그런 경진대회를 하는 거죠. 거기서 어 사람보다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어,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된 거죠. 탑5 에러로 1.3% 에러가 나왔다. 근데 인간은 뭐 4% 정도의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보다 더 우수한 그런 그 정확도를 갖는다는 것이 발표되면서 이제 그 머신 비전, 컴퓨터 비전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동의를 하는 시대가 됐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게 그 2019년도에 이제 탑5 에라 여기 탑5 에라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탑5 에라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개, 고양이, 뭐 집, 뭐 쥐, 뭐 4개가 있네, 네 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 가지고 이걸 분류를 했을 때 이게 지금 뭐 0.0.0.0.7 이렇게 나왔더라면 네 번째 마우스가 제일 가능성이 있죠. 이 사진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는 70%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이제 70%의 액큐리시를 갖는다. 우리는 이거 탑원에라는 70%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두 번째 높은 거는 어, 독이죠. 그럼 첫 번째 70%는 마우, 두 번째는 독. 그럼 이렇게 두 개를 꺼내내면 이거는 탑2 클래스다. 이렇게 탑2 클래스. 그 탑2 클래스로는 뭐 90%의 액큐리시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탑원에라 하나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탑5 에러라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탑4 에러라 그러면은 탑4 에러로는 여기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탑4 에러로는 이거 이제 다 맞는 correct predic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탑5, 탑 어떤 탑1, 탑2, 탑3, 탑4 accuracy 또는 탑1, 탑2 뭐 에러 레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K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뭐 예를 5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탑5 클래스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탑5라고 하면은. 근데 이 사진의 경우에는 이것이 사진이 이 이미지넷에서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요거. 요게 지금 클래스가 2만 개의 클래스, 2만 개 클래스고 총 이게 1,400만 장의 이미지가 들어있죠. 여기서 탑5 5개만 클래스 5개를 꺼내서 맞췄다 그러면은 2만 개 중에서 5개의 클래스로 우리가 했을 때 정답이다. 그럼 5개 중에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정확한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딥러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이제 컴퓨터에 대한 인공지능, 뭐 컴퓨터 지능,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시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strong AI, weak A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strong AI라는 거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까 공부했듯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사람하고 어떤 기계하고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건 스트롱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어떤 또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율주행 차 가지고 사고 났을 때 이게 자동차 제조회사의 어, 문제냐, 아니면 뭐 그 운전자의 소유자의 문제, 책임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가 되고요. 그다음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AI가 인간의 지능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레이 커츠와이르라는 어, 요 사람인데요. 구글의 이제 엔지니어로 있는데 이 사람이 2000년대 싱귤러리티 이즈 니어 이런 책에서 머신 인텔리전스가 인간의 인텔리전스, 인간하고 어, 모든 all human intelligence를 결합한 그런 인간의 지능보다 더 뛰어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뛰어나는 시점을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다가오고 2045년에 이제 다가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좀 특이한 사람인데 이제 2045년까지만 살아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가 인간 휴먼 인텔리전스를 뛰어넘는 시대가 되면은 그때는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뭐 건강 문제라든가 불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 사는 뭐 그런 문제, 이런 문제를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가 해결할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 자기 자신은 이제 2045년까지만 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살아 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머신 인텔리전스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계속 연장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음, 어, 한 달에 뭐 여러 가지 그 비타민, 뭐 뇌에 좋은 그런 비타민이라든가 몸에 좋은 비타민 이런 것들을 한 달에 한 1억 정도로 해서 계속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0억 이상을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데 다양한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약 이런 거를 복용해서 2045년까지만 살아나오면은 자기 자신은 이제 어, 영원히 또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위크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만은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엑스포 시스템 같은 것이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위크이라고 하는 거죠. 위크이.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의 AI는 이제 이 위크이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nswering question based on user input and 또는 뭐 체스 문제 어, 뭐 그러니까 알파고 같은 것도 이제 위키 AI죠. 저게 특정한 태스크를 하는데 초점을 맞춘 AI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롱 AI, 위키 AI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프리 힌튼하고 룸메라트라는 학자가 백프로포션 러닝 알고리즘을 만들고 어, 이 싱글 어, 퍼셉트론의 단점을 이제 해결을 하면서 엑스와 문제를 이제 풀어냈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멀티레이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는 뉴런이 하나만 있었죠. 로지스틱 유닛 하나만. 근데 이걸 갖다가 뉴런을 여러 개를 이제 두게 되고
요거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그러고요. 요 히든 레이어를 뭐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도 여러 개고 요 노드도 여러 개로 만드는 거. 이거 뭐 가능하겠다 싶지만은 요거를 만들어내도 거의 이제 뭐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요 분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요 웨이트 값을 갖다가 어 어저스트 하는 거. 요것이 이제 백 프로페셔널 러닝 알고리즘이 되는 거예요. 백 프로페셔널 러닝 알고리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 제프린턴하고 룸메라트라는 학자들의 이제 기여가 되는 거죠. 이러한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그 어,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어, 많은 문제들, 넌리니어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넌리니어 펑션을 어, 어프로포션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구조가 넌리니어 펑션을 어프로시메이션 하는 거죠. 자,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다음 시간에 공부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마무리 짓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의 활용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는 지금 뭐 아주 흔한 문제가 되고 이제 거의 상용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제한된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로 고객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지금 2022년이니까 근데 사실 요 연구는 1993년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 30년이네 30년. 30년 전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 프로몰러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오토노머스 랜드 비클 뉴럴 네트워크라는 논문을 씀으로써 이것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로 하여금 자율주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기를 만든 그 연구가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고속도로 이 가는 길이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내려오는 이렇게 나눠져 있죠. 고속도로가. 여기로 가면서 손을 놓고 있죠. 요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요 인풋 가지고 도로가 왼쪽으로 했는지 오른쪽으로 했는지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히든 유닛을 넣고 아웃풋은 30개 이제 아웃풋 노드를 만들어서 이 아웃풋 값에 따라서 이 길이 어, 왼쪽으로 했는지 오른쪽으로 했는지 직선인지 이런 걸 이제 구별해내는 그런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어, 오늘날의 자율주행차의 이제 아주 초기의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재미난 사람인데 뭐 이걸 창업해서 뭐 어시스트 웨어라고 지금 이제 없어졌지만은 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 사람이 눈동자 가지고 졸음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보조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벨트를 조이는 그래서 이 사람이 졸음 운전한다 그러면은 안전벨트를 확 조이거나 알람을 울려서 경고를 하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타카다라는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에다 판매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창업을 해서 이제 은퇴를 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 한번 여러분들 가서 동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세바스찬 스룬이라는 학자가 2000년 이제 초부터 세바스찬 스룬이 어, 이 사람도 참 아주 기여를 많이 하는 학자인데요. 음, 이 사람이 이제 1997년도 그때는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으로 옮기면서 이제 그쪽에 가서
구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무인 자동차를 아주 상당한 상용화하는 단계까지 올린 그런 학자죠.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다파라고 이제 미국의 그 국방 연구를 하는 그런 단체에서 매년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런 그 비포장 도로를 자율주행하는 경진대회를 해요. 대개 이제 거의 뭐 몇십 대 출전하면은 뭐 한 대 정도나 완주를 하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이제 길 바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경진대회죠. 여기서 이제 이겨서 여기서 이제 우승을 해서 어, 한 그런 기사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구글에 남아서 자율주행차를 거의 이제 그 완성 단계까지 이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계속 뭐 이미지넷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인공신경망의 아주 기본적인 그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